여러분, 요즘 한국 경제에서는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온다 안 온다의 논쟁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성장의 저물가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일본이 이게 저성장과 저물가가 거의 30년 동안 이어져 왔잖아요. 저성장과 저물가가 30년 동안 이어져 오니까 이게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사이에 30년 동안 어떤 대책을 쓰더라도 경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금리를 낮춰도 경제에 효과가 없었고요. 상품권을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뿌려도 경제에 효과가 없었고요. 진짜 수많은 정책을 써봤지만 이 디플레이션하, 일본식 장기 불황하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거든요. 때문에 지금 한국 경제에도 그런 장기 불황이 오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일본과 우리가 어떻게 닮았고 어떻게 안 닮았는지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가장 큰 주제가 닮았습니다. 가장 큰 주제가 뭐가 닮았느냐? 바로 성장률 하락이 닮았습니다. 성장률 하락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1901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1991년부터 시작해서 1999년까지 7% 성장을 구가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4.9%, 그 다음에 2010년에서 2019년까지는 3.3%고요. 2020년부터는 지금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2020년부터는 더 떨어지는 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논쟁거리거든요. 논쟁거리. 저성장이 계속 심화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입니다. 논쟁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일본을 보자고요. 일본을 보면요. 1981년에서부터 1991년까지 10년 동안은 4.5%의 어떤 성장을 구가를 합니다. 그러나 1992년부터 2002년까지는 1%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더니 2003년에서 2007년까지는 1.7%로 반짝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2008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마이너스 0.6%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2012년에서부터 2019년까지는 1.1% 아베노믹스가 나름 영향을 끼치는 거죠. 도표에서 보듯이 일본은 한번 죽어서 여기서 1%에서 못 일어나 계속 보시는 것처럼 1992년인가요? 1992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계속 1%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일본식 장기 불황이거든요. 그전에는 4.5%라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3%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2020년이 지금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마이너스에서 내년에 어떻게 회복하느냐. 내년에 만약에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진짜 일본식 장기 불황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다. 일본식 장기 불황이 온다. 내년에 회복하지 못하면 그만큼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년에 회복하지 못한다는 아주 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요. 대출금을 상환 유예해 줬어요. 만기들. 여기다가 이자 상환도 유예해 줬어요. 내년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출금을 상환 유예한 금액이 통계에 따라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100조가 넘는다는 사실이에요. 100조가 넘는다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대출 만기 연장을 많이 했거든. 여기에다가 가계부채란 놈이 하나 있어요. 가계부채란 놈이. 가계부채도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것까지 동시에 펑펑펑펑 터져나가면 더 이상 감당 안 되는 내년에도 충격 중에 충격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일본이 보세요. 일본이 1992년에 이렇게 1%까지 떨어지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가 4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4가지만. 제일 첫 번째는 자산 거품이 꺼졌습니다. 자산 거품이. 이게 일본 입장에서도 프라자 합의가 끝나고 나서 말입니다. 엔고가 됐거든요. 엔고가. 엔이 일본 돈이 가치가 높아지면 수출이 안 됩니다. 이게 수출이 안 되니까 일본은 내수에 신경 쓰겠다. 내수 정책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확대하고 지금 우리가 하듯이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의 거품만 키웠습니다. 이 거품이 1990년대 들어서면 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품이 왕창 꺼지면서 집값 떨어져 주식값 떨어져 이러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두 번째가 이런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디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의 저성장이 온 겁니다. 여기에다가 세 번째 인구 고령화가 또 한 방을 때렸어요. 인구 고령화가 한 방을.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일본은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경제활동 인구가. 아마 이게 199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인구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부상하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일본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진입하게 되는 그리고 그 와중에 계속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우리도 비슷하게 가죠. 지금 비슷하게 가는 모양새예요. 돈 푸는 거 똑같잖아요. 재정 확대하는 거 똑같잖아요. 현금 살포하는 거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거품이 계속 이런 것도 똑같고요. 인구 고령화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태동할 때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수출입니다. 수출. 일본은 수출 경쟁력이 대한민국이 떠면서 중국이 떠면서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대한민국은 지금 살아있다? 지금은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자고요. 주변을. 중국이 옛날에 대한민국만큼 떴고요. 동남아가 지금 또다시 떠고 있어요. 인도가 떠고 있고. 과연 이 와중에서 우리가 계속 수출 우위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못 지켜낸다면요. 일본하고 다르지 않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하고 다르지 않는. 결국은 우리도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 저물가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하든 지금 한국은행은 그러잖아요. 물가 2%까지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놔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물가가 많이 오르기 시작하면 금리를 만지작 하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소비가 줄어드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당분간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당분간. 그러면 결국은 물가가 2%까지 올라가는 걸 용인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경제에 있어서는 위험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칫 잘못 판단하면
우리 경제는 말씀드렸던 일본과 똑같은 그런 불황의 늪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본과 똑같은 불황의 늪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늘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 늘 걱정되는 게 실기를 할까 봐. 마치 장가를 가는 시기를 놓치면 장가를 못 가는 사람, 시집장가 시기 놓치면 못 가잖아요. 또 공부할 때 반드시 공부할 시기가 있거든요. 이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쳐서 공부를 못해서 인생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저는 그거하고 지금 우리 경제가 많이 닮아 있다. 지금 시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 국민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경제가 이 시기를 잘 넘겨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